아니,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, 이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, 이 검찰이 보면은 최 씨가 빌딩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. 1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면탈한 혐의로 이 정황을 발견해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, 변호사님. 네, 그러니까 원래 모든 부동산 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, 이건 뭐 일종의 친고죄처럼 요 고발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. 쉽게 말씀드리면 조세범 처벌법.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금 같은 거 못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. 잊어먹고, 양도세 계산을 잘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내세요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세금 안 낸 사람이 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청사처벌 받습니까? 그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탈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고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될 게 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을 좀 실수로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수익을 어딘가를 빼돌려서 고의적으로 좀 면탈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국세청 쪽에. 아예 안 냈다? 그러니까 아예 안 낸 건 맞는데 그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세금을 계산을 잘못하거나 무슨 뭐 좀 그냥 단순 체납 처분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세금 내야 돼. 그거를 다른 쪽으로 횡령하거나 빼돌려서 안 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방식 자체에서. 그래서 아마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고발 조치한 것 같다는 거죠.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. 네. 네. 그런데 이 재산 은닉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검찰이 정유라 씨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. 위원님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건 잠깐 돌이켜보면은 11시간 짜장면이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검찰이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약간 정유라 씨 측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려졌는데 정유라 씨가 아마 세 번째 자녀를 출산을 한 모양입니다. 뭐 네. 굉장히 축하할 일이겠습니다만 출산 직후에 23일인가 출산했는데 이제 25일 날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병원에 왔는데 그러니까 출산한 직후니까 이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이제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닥쳐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상태에서 또 수유를 해야 되는데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서 하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인권 수사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평론가님, 네.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? 인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있습니까? 이게 이제 정유라 씨 측의 주장이잖아요. 주장이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좀 약간 너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한 거는 맞죠. 그리고 정유라 씨 측에서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일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냐 아니면 형평이 어긋난 특혜인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논란의 상황을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본인들도 그 논란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다. 그렇죠. 동정론도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칼끝을 좀 무디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. 왜냐하면 이게 뭐 진실 공방으로 간다고만 해도 사실상 현재의 약자는 정유라 씨니까 우리 여론을 보면 항상 약자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것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건 검찰개혁이라는 또 예민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일어나주는 건데 정유라,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국정농단이고 그리고 좀 아까 양도세 탈루 이야기도 나왔지만 세상의 특권과 반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온 인물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뭐 동정론을 유발시키려고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될까라는 것은 뭐 저는 의문인데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보수 일각에는 조국과 여권을 공격하는데 소재로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하나 궁금한 건 있어요. 네. 이게 지금 정유라 씨 당연히 수사해야죠. 양도소득 포탈이면 조세법 처벌해야 되고 이제 돈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잖아요. 영장이 잘 나왔어요. 그죠? 근데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는 뭐 휴대전화 영장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계좌 추적 영장, 지금 모르겠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좌 추적 영장도 안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, 그건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? 그죠?
이건 단순히 그냥 조세범 처벌법 위반인데 휴대전화 영장 바로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박근혜 혐의가 더 많은데 숫자로만 보면 그 혐의로만 보면 형량도 조세범 처벌법보다는 그것이 많죠. 정경심 교수 중에. 그런데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하고 아마도 제가 검찰이면요. 지금 저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에서 그 혐의가 소명이 된 거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미공개 정보 주식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각한 거하고 조국 전 장관의 뇌물혐의 이해 이기가 나온 이상 아마 두 사람의 계좌 영장과 휴대전화 영장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저는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에서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, 아마도. 네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조 전 장관 측 수사와 또 최씨 일과 좀 잣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유라는 이화여대 합격이 빠르게 취소된 반면 이 조 전 장관 딸은 아직도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한 발언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. 이게 뭐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?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요. 정유라 사건은 이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교사에게 이렇게 돈 봉투가 건네지는 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저희가 하는 감사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. 네, 위원님 다른 네.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안 그런 측면도 있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 의원 교육감이 얘기하는 대로 출결일수 이런 거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니까 네. 바로 처분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지금 고대하고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 비리가 이제 논문이라든지 뭐 인턴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불법이 이제 그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소는 됐습니다만 뭐 일단 1심, 2심 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당시 또 굳이 이제 차이점을 따지면은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최순실 정유라 사건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서 뭐 수사 당국은 물론이고 전 국민 뭐 그 전체가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니까 뭐 처리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그 조국 일가 사건은 굉장히 그 현 그 정권에서 어떻게 반발을 한다고 할까요? 그 검찰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수사할 정도로 조금 그 분위기가 나뉘어지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부에서 도움받아야 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왜 그렇게 그 조국 교수 그 복직이나 이런 데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냐 이제 그런 비판도 많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4천억이 넘는 교부금도 받아야 되고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그 저 서울시하고 경기도 뭐 수원시라서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게 180억, 30억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대학들이 앞장서서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, 그다음에 또 뭐 아들과 관련해서도 뭐 연세대라든지 이런 데서 즉각 그 국민이 속 시원할 만한 그런 조치들은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요즘 이렇게 최순실 씨, 정유라 씨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공화당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공화당 요즘 좀 이야기가 잠잠한 것 같은데 어제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통진당을 없애고 민노총을 억압하고 정제조를 법의 노조 만들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잠수부대 만들어서 김정은의 핵을 덜어내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기원하고 그 통일을 위해서 못 바쳐서 투쟁했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. 네. 조원진 대표의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네. 이 얼마 전에 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그렇게 어깨 수술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우리 공화당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. 약간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러면 그것만 나온 게 아니죠. 그럼 우리 공화당의 경고성 메시지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괜찮니?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, 지금. 보수 전체에 대한 네, 메시지였다.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. 박 전 대통령이 불순물이 섞이는 방식이 싫어한다. 네. 불순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?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과 좀 바른미래당 쪽에 있는 탄핵 찬성파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.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. 추측하건대. 추측하건데.
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가 그렇지만 이게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말한 거지 확인은 안 됩니다. 뭐 네. 청와대에 있을 때도 확인 안 되는데 지금 저 구치소와 병원에도 확인되겠습니까?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. 이 소식 듣고 가장 놀랄 사람은 어딜까요? 자유한국당 지도부.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까요?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정무라인. 이건요. 내년 총선이 있어서 이 여권의 가장 필승 카드고 보수 야권에는 가장 최악의 카드가 떴다. 기본적으로 디바이드 앤 룰 아니겠습니까? 이 보수의 분열이라는 거, 보수 통합해서 1대1로 붙어도 내년 총선에 이길까 밀까 한 싸움인데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? 그건 보수표가 분열될 여지는 충분하거든요. 수도권이요. 1% 2% 싸움입니다.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하면요. 대구는 뭐 한 10% 이상 나올 거고 수도권에서 5, 6% 나올 거예요. 그렇다고 보면 보수 야권 쉽지 않죠. 이게 아마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좀 좋아가지고 뭐 표창장 나눠주고 뭐 불출마하려다는 의원들 내년에 뭐 쓱 들어가고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요.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. 이거 전략 다시 세워야 될 거예요. 네,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. 네. 총선이 한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?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. 예, 네. 그러니까 선거법이 바뀌면은요. 지금 박근혜 친박 신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가 이제 어마어마해집니다. 뭐 많게는 한 45석, 적게는 한 30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역구에서 얻는 의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얻는 의석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? 중앙당에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 당선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네.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그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친박신당을 통해서 그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은요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순수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뺏기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저는 있을 수도 있다.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부인을 하지만 네. 주변에 복수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보도를 보면. 그렇다고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성하는 어떤 그 시나리오 이것도 지금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제가 네. 보기에는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,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,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난 2월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면은 저 한국당 전당대회 때 유영하 변호사가 분명한 엔티 황교안 메시지를 전달했어요. 그렇지만 그냥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간 겁니다.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어요. 한 사람이 알려진 대로 유영하 변호사고 또 한 사람이 그 윤전추 전 그 청와대 비서관인가요? 행정관이죠. 예.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 나오는 메시지를 놓고 제가 알기로는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하지 않다. 그리고 최근에 그 유영하, 윤전추 두 분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다 그 실패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기 정치적 목적에 맞게 가공해서 이렇게 그 흘리는 것 같은데 설사 그런 뭐 시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그 보수 세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. 인간적으로 안타깝죠.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구속때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그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이제 사실 그게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마 그 짧은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거를 잠시 접어두면은 그럼 다음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 그대로 보수 유권자가 따라가서 그대로 선거 결과를 내느냐?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심지어는 그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 지역에서도
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안타깝고 우리가 끝까지 인간적으로 지지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현장 정치에 나와서 정치를 좌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. 정 안 되면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밟고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논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이죠. 우리 이도훈 의원님 말씀은 현재의 게임의 룰을 이야기하신 거예요. 근데 시청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% 연동형을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의 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역구 한 석, 두 석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네. 50% 연동형을 적용을 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를 한 석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지지율은 한 30% 되잖아요. 그럼 이 30%가 갈 수 있는 지점만, 좌표만 찍어준다. 그 좌표가 상징성이 있다. 그러면 그걸로 상당수가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30%가 박근혜라는 좌표를 통해서 상당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병상 정책도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.